겸손은 그만해. 다스베이다. 제 250회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4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박시영 대표. 김어준 총수가 40만이 안 되는 유튜브엔 도저히 자기가 나갈 수 없다. 자존심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덕분에 다스베이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이제 40만이 될 것 같은데. 몇 명 남았어, 몇 명? 한 300명 남았습니다. 오늘 기추자가 자기가 춤을 춰서라도 300명 오늘 돌파하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0만? 네. 이제 언제 나올 거예요? 50만 돌파되면. 이런 식이야, 사람이.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정세현 장관님, 각종 서점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책 이미 사신 분들 많죠? 한 권 더 사. 정세현 장관님이 지역 종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주 출신 굉장히 좋아해요. 전주에서 피난해서 전주에서 중학교까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저한테 호도 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별명이 하마라서 영문 히포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또 히포를. 히포? 네. 어울린다. 네. 그나저나 오늘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왜 연락이 왔나 했더니 뉴스공장을 이제 보기도 했지만 뉴시스하고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뭐 17% 차이가 난 거야. 48%. 정당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그래서 이거? 당에 여론조사 꼭 내용 좀 보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안 했냐고 그랬더니 참고해라 보내주고 나서 우리는 전화 면접과 ARS를 동시에 하잖아. 그렇죠. 조사의 퀄리티는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 그래서 의원들도 구독하게 하고 사무처 당직자들도 당연히 구독해야 한다. 비싸게 해야 되겠다. 비싸게. 네. 제가 영업사원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 우리 50만 되면 나오게. 그거 어려운데. 자, 50만 가능해. 안 돼. 여기서 계속 앵벌이 해. 자. 한 번 더 해. 네? 자. 박시영 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돼. 구독해 이래야 돼. 아니야, 그것도 안 돼. 그거 나만 할 수 있어. 도와주십시오. 자, 다시 해봐. 응? 박시영 TV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 50만 돌파하면 또 100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야, 50만 일단 가면 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아니, 박시영 TV도 100만 가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이게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거? 와. 근데 저게 표집을 한번 봤어요. 진보 보수 표집을 봤더니 보수가 무려 32.9%가 표집이 됐고요. 진보는 18.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응답률이 얼마인지 봤더니 1.7%야. 우리는 얼마였냐? 3.5. 2배. 전당대회가 있으면 정당에 여론조사인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동료가 하달이 되고 전당대회에 있을 때는 일반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요즘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뭐 다시 쩍벌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참 봤어요. 자, 우리 조사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이후에 우리 전화 면접 조사는 이제는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휴면 변수, 예를 들어서 대기 타다가 전화 왔을 때 나이를 속이고 작업한다든가 이런 대기조가 있을까? 이런 대기조는 이제 추적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 결과 나온 리포트하기로 하고
그걸 감안하고 봅시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캡티 전화면접 조사는 금요일, 토요일 날 하고요. ARS 조사는 일요일, 월요일 하고 있는데 이택수 대표가 시비를 좀 걸지 않았어요. 하루 차이니까 하루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틀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요일 날 조사하면 그냥 일요일 날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 조사가 어떤 특이점이 나왔냐면 보십시오. 전화 면접은 양당 격차가 줄었어요. 1% 차이로. 우리 전화 면접은 지난 5개월 동안 9% 내외를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주 전부터 갑자기 이게 1% 차이로 줄었다가 지난주에 5% 늘었다가 다시 1%로 줄었어요. 반면에 ARS는 지난주 5% 차이였는데 10%로 늘어났다고. 경향성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사 기법에 따라서. 근데 경향성이 이게 정반대로 나왔잖아. 이상하단 말이지.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택수 대표가 이거 하루 차이가 나지 않냐. 시비를 걸어서 다음 주부터 같은 날 하기로 그랬어. 그래서 아까 밖에서 직원들 뵀는데 이택수 원망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한쪽은 5에서 1로 확 줄고 한쪽은 5에서 10로 확 늘어났어. 이상하잖아.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란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막 올라가?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올랐는데 되게 어느 층에서 올랐는지 봤더니 30대에서 무려 9.8%가 올랐고요. 20대에서 4.7,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층 4.6%, 그리고 중도층 2.5, 수도권에 6%포인트가 올랐거든요. 특히 30대가 올랐다는 얘기는 곽상도 50억에 열이 받은 거예요. 아들이 30대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화면접조사 캐티에서는 국민의힘이 무려 4.1%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민주당은 제자리였고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어디가 올랐는지 봤더니 보수 중에서 무려 10.9%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일주일간 플러스 요인이 뭐가 있어요? 천하람 효과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천하람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언론이 집중적으로 막 보도했잖아요. 하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곽상도나 도이치모터스나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곽상도에 비하면 천하람이 미풍이죠, 사실. 도이치모터스 결과도 나왔잖아. 무역수지 적자가 작년 역대 최고였거든요. 사실만에 그거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상한 지점을 계속 제가 추적, 탐사하고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냐? 여기서의 특이점은 우리 전화 면접과 우리 ARS는 이때까지는 격차가 제법 있었거든요. 최근은 붙고 있어요. 네. 예. 붙고 있지만 전체 경향성은 하락세다.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한 조사가 32% 나왔거든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도 이번 주에 발표된 게 37.3인 ARS 조사죠. 리얼미터도 하락세였거든요. 이 조사에서도 30대가 5%포인트가 빠졌다. 그게 아까 곽상도 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부정이 이제 60%에서 그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꺼져!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평가 59고 리얼미터도 59.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60%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조사예요. 왜 재밌냐면 우리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되기 전에 물어보고 통과된 직후에 물어보고 직전과 직후를 나눠서 물어봤더니 전화 면접이나 ARS나 한 4, 5% 정도 잘했다. 늘었어요. ARS가 5.7%포인트가 늘어났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4%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나저나 사진 잘 올랐네. 역풍주의자들이 있죠. 뭐만 하면 역풍 분다, 역풍 분다. 세계관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고 부정 영향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고 회로가 그렇게 발달한 분들이 있죠. 그 분들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사고방식은 일의 진척을 느리게 만들죠. 아예 안 되게 만들거나 마이너스 효과가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역풍주의자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 조사를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국회에 지금 철야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94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동안에는 왜 당신들 싸우지 않아? 뭐 하는 거야? 막 불만을 엄청 많이 들었대요. 당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상민 탄핵을 딱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칭찬을 많이 들었대요. 야, 이제 밥값 한다. 기대할게, 민주당. 제대로 세게 좀 나가줘.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 역풍을 우리 언론 지형이 워낙 보수 편향이다 보니까 이 역풍주의자들의 마이크를 갖다 대거든.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했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하니까 5% 올라가잖아. 네.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있잖아요. 확정되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이걸 연속으로 조사해 봐야 되거든요. 이걸 연속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디? 꽃이야. 자, 요건 뭐냐면 이재명 표적수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정도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층과 한 20% 이상 차이가 나요. 특히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표적수사라고 하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다. 요 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맨날 2층 끌어와야 된다고? 별로 관심 없다 층에서도 48대 39예요. 이 이슈를 가지고 여론전쟁을 했잖아요. 미디어와 포탈은 일방적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뉴스만 계속 퍼부었잖아. 몇 달 동안. 네. 그런데 그쪽이 진 거예요. 여론 싸움에서. 표적수사 맞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별로 정치에 관심 없음 2층에서도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럼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요 조사하고 아까 이상민 탄핵 소추안 결과 2장 주변에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이 말하는 대로 다 기사 써주잖아. 기사 쓰는 대로 포털에 매번 걸었어요. 그걸 한 석 달은 했어. 근데 여론전에서 그쪽이 진 겁니다. 이거 굉장한 성과예요. 지지층이 안 움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조사를 우리만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 조사 결과를 보시고 아침에 뉴스공장 했지 않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상세하는. 맨날 조국조국 하잖아요. 조국하고 곽상도 하고 둘 다 재판 결과가 나라에 나왔잖아. 이게 형평성이 있냐? 물어봐야지. 조국 얘기만 하면 또 역풍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거 딱 들여대. 20대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대 남성에서도 74%가 형평성에 문제 있다. 조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게 20대 남성이었잖아요. 조국을 입에 올리면 역풍 분다. 이게 프레임에 머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수 매체에서는 이런 조사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올까봐. 그렇죠. 안 한 거죠. 궁금해서 해봤거든? 압도적으로. 곽상도가 문제지. 이런 문항은 그 김총수 머리에서 나오는 문항들입니다. 네. 이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로 생각나야 어떻게 해야 돼? 역풍주의자들의 귀 기울여야 할 타이밍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 이쪽에서 역풍을 걱정해? 곽성도 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도이치모터스가 나오는데 지금은 역풍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죠. 네. 자, 천공관적 국정조사 해야 된다. 실제 하잖아요? 더 올라가. 역풍 그렇죠. 걱정할 필요 예, 없어. 예. 원래 하기 전에는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네. 확정되면은 옮겨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활동이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국민의 지지층도 38%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거 때 항상 중도층, 무당층이 중요한데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67, 69, 60% 후반대예요. 중도를 잡아야 한다며. 이미 네. 잡혀있는 중도가 있는데 왜 안 움직여? 이게 지금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때죠. 자, 요거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요즘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천하람 뜨니까 확실히 직격타는 안철수가 맞죠. 그죠? 김기현보다는 안철수가 안 보이잖아요. 아예. 당무 개입이라는 주장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당무 개입 맞지? 라고 생각한다. 70대 이상인 41대 42. 자, 요거 이제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 요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이번 조사에. 조민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조선일보 같은 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물어봤단 말이야. 한 2년 의사 했는데 선후배 동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응? 자질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네. 조민이 스스로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한 것처럼 공격하는 기사들 막 내보냈죠. 그래서 그럼 그 인터뷰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면은 인터뷰를 해도 되느냐. 이거 안 물어보잖아.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이걸 안 물어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좋게 나올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한테 권리 있다. 그게 한 70% 육박해. 네. 조국 육포래 씨발. 보기 너무 좋아하지 마.
조국 육포래 내가. 아이고 진짜. 조국 역풍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응? 그 프레임이거든 프레임. 이 조사 결과를 주민 씨가 듣고 많이 또 위안도 되고 힘도 다시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혼자 힘 다 나 있어. 혼자 힘 다 나 있어서 이 조사는 제가 제안을 했고 이 워딩은 또 총수가 가다듬었고. 둘이 이제 합이 잘 맞아요. 합이 잘 맞아. 그러니까 언제 출연할 거예요 도대체? 요 당무 개입이 이만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고스란히 짐이 됩니다. 총선 결과는 전부 윤석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굉장히 무리한 거단 말이죠. 뭐 이렇게까지 당무 개입을 하고 또 어제는 명예대표 한대잖아. 네. 대표 세워도 못 믿겠다는 거야. 명예대표 자기가 한다는 거야. 대통령인데 또 대표 한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해서. 국민의 힘을 못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자기 당이 아니에요. 소속 의원들 아무도 믿지 않아요. 등에 칼 꽂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꼽고 거기까지 갔거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는 거야. 당대표 출마할 수 있으면 했을 거야 아마. 바지사장 세우고 불안하니까 명예대표가 어디 있어 씨발 명예대표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 대통령 뭐 이름 걸지 말라고 해도 막 대통령 이름 걸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립을 꽉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등에 칼 꽂을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람 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근데. 두고 봐. 난리 날 거야.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사활적일 겁니다. 이게 총선 전에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저건 정말 뭐 탄핵 같은 느낌이 들 거고요. 굉장히 심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은 네.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방해가 되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탈당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죠.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대부분 이미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 인생 전체가 걸린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올인하는 정도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지잖아요. 가족이 급사한 것 같은 정도의 심정적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실제.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나마냐.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상황이 이제 쫙 펼쳐질 것이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겁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지하게 믿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면, 조국 육포 얘기도 그만해야 되지만, 조국 역풍 얘기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 프레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 안 걸릴까? 그래서 스스로 막 위축되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야. 프레임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타이밍이 좋은 게 곽상도 나왔죠.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김학의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다 무죄 받았잖아요. 얘기하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 수사가 과연 정당했냐, 조국 수사도. 어떻게 하면 깰까? 그 자세로 프레임을 봐야 되는 거야. 조국 역풍 얘기하는 건 그 프레임 안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거거든. 그 덫을 쳐놨더니 거기서 막 허우적 씨발. 그래서 겸손과 다배를 봐야 되는 거야. 응? 겸손과 다배는 프레임 파괴자. 응? 박수 쳤어? 정말 김어준 총수가 탁월하죠. 인정합니다. 자, 프레임 파괴를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 어떻게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네. 3분 줍쇼 하고 와. 김어준 총수와 저희 박시영TV는 함께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자, 이번에는 너무 많은 자료를 들고 오시는 최백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가볍게 해주세요. 꽉 찬 모습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네. 너무 보기 좋네요. 여기 오면은 저도 에너지 얻어서 갑니다. 교수님, 저는 에너지가 빠져요. 그 언론들,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저렇게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일본은 1.01%가 성장률을 달성을 한 거고, 우리는 0.6%뿐이 우리 달성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일본이 우리를 앞섰어요. 네, 처음 이게 앞서버렸습니다. 이게 일본이 저성장 국가,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역전됐어, 처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땠냐? 일본이 마이너스 할 때 12% 했다고, 코로나 시기에. 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아이고, 씨발. 맨날. 대한민국 영업사원 1월에, 아이고, 12% 이기 쓴 걸 이렇게 만들었잖아? 영업사원 잘려, 바로. 응? 권고사직이야. 일본에 이렇게 계속 굽신굽신거리니 일본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뭘. 그래서 이제. 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사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5년이지만은 돈은 세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이게 매개가 형성되어 있어요. 재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건설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금융도 이 건설업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 자본이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에요. 이 두 개를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부동산 건설인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언론들이 또 결합되어 있는 거고, 공적 영역에서는 재정 관료들이 이제 그걸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고, 검찰이 사법적인 저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분배 지표인데,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상위 0.1% 이내가 2017년 취임 초에 한 8억 다가 2021년 마지막 계획 한 9억 6천까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나와요. 진위 개수는 0에 가까워서 평등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0.458 이렇게 형성돼지고 있죠. 5분위 비율이라는 것은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에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최저임금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었잖아요. 2017년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거고요. 2018년에 16. 예, 2019년인데 이제 거의 한 11% 이렇게 두 자릿수로 이렇게 하고 나서 융단 폭격을 받았잖아요, 이게는요. 그렇죠. 나라 망한다고. 나라 망한다고요. 근데 저 때 조금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 개선이 이렇게 됐죠. 소득 분배들이 개선이 됐어요. 15에서 14로 네. 개선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융단 폭격 맞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달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2020년, 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 16,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이게 결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선되어 가다가 이게 이제 2.8%, 1.5% 줄어들었어요. 인상률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늘어났죠. 네. 5분의 1.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근로소득 말고도 자산소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상위 0.1% 이내의 1인당 평균 소득은요, 1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6억 6천만 원이요. 근데 하위 10%는 1천만 원도 안 돼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5분의 1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좀 개선이 됐었잖아요. 25배에서 한 23배로 줄어들었는데, 개선이 됐는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소득들이. 자, 이제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요. 자, 자영업자들이. 지금 4페이지 했는데 아직. 끝난다 그랬잖아.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최저임금이 인상이니까는 거의 없었을 때도 자영업자가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줄어드는 것은 뭐냐면은 이 팬데믹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최저임금 가지고 난리 쳤을 때도 예. 실제로는 자영업자 숫자가 늘은 해도 있었어요. 예. 최저임금의 영향을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받은 게 아니다. 네.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이유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득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지만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도 있어요. 그걸 사회소득이라 한다. 예, 사회소득이요. 근데 우리는 사회소득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최저임금 비중이 어떤 나라들이 되게 높으냐면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사회보장이 밑에서 5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야 다. 밑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의 전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 정권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세금으로 뭘 지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라고 세금 낸 거야.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그런데 세금으로 뭘 지원하는 것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줘야 하는 것. 적선처럼 만들어 놨다고. 선진국들이 아니 내가 세금 내가지고 당연히 난 지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한테만 세금 쓰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재경 관료들이 다 이게 움켜쥐고 국민들한테 세금 거둔 돈을 지 돈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묶어놓은 거예요. 소득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는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산자부 장관이 그랬더라고요. 더 올린다는 거 아니야, 예,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 폭탄 맞으면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어딜 봐야 돼요? 여기 맨 왼쪽이 소득 수준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하위 10%는 388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상위 0.1%는 거의 17억 원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예를 들어 가구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계산해보면은 상위 16%까지는 자기가 지원받는 것보다 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낸 세금보다도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예요. 1인당 100만 원을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예전에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지원했을 이게 때 뭐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17%딱 걸려요. 16% 밑에는 혜택을 보는 구조예요. 국민한테 세금을 걷었어. 그 세금을 어떻게 쓸까? 국민들한테 가능한 혜택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 17%부터 그 밑에 층들은 다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소득 분배, 재분배도 굉장히 기여를 하죠. 이 100만 원을 지원하면 실제는 그 하위 80%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의사결정권자들은 하위 80%의 혜택을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위 1%, 2%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84%가 지지하는 정책을 안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한 비용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산소득에서 그러니까 불평등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조중동이라든가 이 특권세 할 때, 우리 종부세 할 때 아주 극소수만 내는데. 종부세 2%밖에 안 내는데 집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하잖아.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프레임의 힘이거든요. 그 프레임을,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사회 100명으로 국민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토지에서 만을 건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위 50% 토지가 없으니까 내는 세금도 없는 거예요. 고위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60 정도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뭐냐면 걷어들인 세금액입니다. 20%도 80을 걷었어요. 토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상위의 5%가 아까 봤듯이 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이들한테서 한 1인당 1,340씩 걷었어. 그럼 다 걷은 게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100씩 나눠줬어. 똑같이. 하위 50%는 세금은 0을 내고 100을 돌려받는 거야. 20%는 세금 60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40이 남는 거야. 고위에는 80을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20이 남는 거고요.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90 내지 95%는 지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손해를 안 보니까는. 이걸 하게 되면 재정 관료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세금 거둔 걸 그냥 바로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재정 민주주의인 겁니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건드리고 앉아있는 거야.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거. 이걸 건드리고 앉아있으니까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카르텔의 균열을 만들 사람이라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실패의 원인이 뭔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국민에게 그러니까 권한을 돌려주는, 이게 재정 민주주의거든요.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자는 얘기가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교수님, 근데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이해할까요? 윤석열은 그 밑에 있는 모질이들이 저는 되게 모질이들 같아. 이번에 김건희 그 판결문 가지고 자기 계좌를 활용당했다. 활용당했다. 계좌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동상공적이 이제 이 모질이들이 내놓는 거 보고서는 얼마나 모질이들이에요. 국민들 중에서 그걸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요? 난 그 지지층들도 난 그건 납득 못 한다고 봐요. 자기 계좌가 활용당했대. 돈과 관련되는 걸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좌가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머리들이 그렇게 나빠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앉아있냐고요. 이미 그런 얘기 좀 일부 나오더라고요. 이게 난파선 되는 느낌이 저는 받아요. 이게 막장극이거든. 아니, 검찰들이라고 해서 저거 이해가 가겠어요? 활용당했다고 그러는. 거기 검사가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김건희가 직접 주문했다는 얘기를 그 진술을 했잖아요, 검사가요. 교수님, 그거는 다 변호사들이 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활용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교수님, 이제 끝나셔야 될 것 같아. 윤석열이 그런 모질이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으니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요. 그건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나오고 앉아있는 거지. 교수님, 안녕. 예. 어쨌든 층간 소음이 아니라 층간 냄새. 좋은 아이디어다. 환풍기에 설치하는 탈취제랍니다. 층간 냄새를 없애준다. 아이디어 좋다. 바스 탈취제 전문이죠.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건강식품입니다. 페루 산삼이라고 불립니다. 100% 페루산. 딴지마켓 스테디셀러입니다. 후기를 확인하시고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아까는 페루 산삼이고요. 이거는 지리산 산삼입니다. 저희가 직접 갔어요. 저희는 다 먹어보거나 직접 확인하고 마켓에 올리니까 인삼을 산에 옮기면 1세대는 인삼 성질이 50% 납니다. 그 1세대 열매를 다시 산에 뿌려 심으면 인삼 성질 20%, 산삼 성질 80%가 되는 2세대다. 그걸 다시 또 한 번 열매를 산에 뿌리면 자연산삼과 유사하다. 여기서 굉장히 솔직한 업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업계에 인정되는 통설입니다. 그렇게 3세대 걸쳐서 만드는데 7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따서 추출액을 만든 겁니다. 솔직하잖아. 잘 팔립니다.
2월 초부터 민주당이 국회 로텐도 홀에서 첫 출발은 이상민 탄핵하라로 시작했습니다. 밤샘 농성 중인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언론 보도가 없어서 원래 민주당이 뭐 하면 보도 안 해주잖아요. 97명이나 참여해서 하는 줄 몰라요. 엄청난 대규모 농성인데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응원이 고파요. 몸이 피곤하거든요. 자,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갑 김승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이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좋은 민형대입니다. 조선일보는 민영배 의원 말할 때마다 앞에 항상 위장탈당을 붙여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 고충이 있으시군요. 진짜 탈당했는데 위장 탈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자, 억울하십니다. 자, 이 현장 한번 봅시다. 잠은 어떻게 잡니까, 여기서? 잠은 누워서 자죠. 전기장판 같은 거 쫙 깔고 그렇게 합니까? 전혀 없어요. 저기 보이시는 은박이 거의 다고요. 이불 같은 거 올려놓고 자서 되게 딱딱해요. 저는 살려고 침낭 샀어요. 침낭 깔고 잤어요. 아니, 이런 데서 자면 진짜 입 돌아가는데. 천정을 보면 7, 8층까지 다 뻥 뚫린 그런 구조라. 정말 추울 텐데. 예, 자다가 이렇게 막 혼백이 떠도는 느낌도 들고. 근데 뭐 추운 거보다는 사실 옆에 자는 의원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자다가 탱크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코골아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군 거예요, 그러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두 분의 코골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똑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요. 네. 코골이에 대한 세 분 얘기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의원은 나는 별로 안 시끄러웠다. 민병덕 의원은 나는 진짜 조용했다 이러고. 유정주 의원은 두 분 다 안 맞다 이러고. 이야, 진짜 재미없는 얘기를. 나는 뭔가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재미없게. 이야. 아니 근데 저희가 코로나로 의원들 사이도 사실 자주 모이지도 못했는데 서로 밤을 새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동지애 그러면서 추진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 이번에는 전우회로서 동지애로서 꼭 돌파를 해보자.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마스크 벗고 어색해 한다잖아요, 서로에게. 너 그렇게 생겼었어? 국회에서도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밤새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몇 분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조에 9명 내지 10명이고요. 10개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조이고 열흘에 한 번만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내일 아침 11시에는 집중 행동, 집중 농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올 수 있는 분 최대한 다 모여서 규탄 발언도 하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유정주 의원은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고 이날도 있고 삼가랑이시네요. 유정주 의원님이 이렇게 단골이시구나 여기. 처음에는 이상민 탄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건 과철됐어. 그것도 179. 이탈한다는 역풍분다느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역풍은 무슨 이탈은 무슨. 지금은 짱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 민영배 의원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제가 또 서늘하게 하면 어떡하죠? 짧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저희가 이제 농성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이상민 파면이랑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이 수용해라. 이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었는데 최근에 하나가 사실상 추가됐습니다. 50억 클럽 이 판결에 대해서도 특검하자. 저는 대통령실이 반응이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이 전제에서 아주 세게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툭하면 뭐 무죄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것 아니냐.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보니까 대선 기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1차 때만 관여했고 그때도 손해봤다. 요번에 반응은 2차 주가 조작 때에도 사실상 관여한 건 맞다라는 걸 자백해버렸어요. 자백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활용 당했다고. 활용을 당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윤석열 당시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재 고발해 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백한 게 아니냐. 제가 좀 느낀 바를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의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물론 대부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표결하기 전날 추모제를 국회에서 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합창단으로 나오셔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의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때 모든 거기 참여하신 분들 다 울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졌어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이거 통정거래거든요. 이런 건 노래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12시에 만나요. 3,300. 제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막 냈었어요.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나요. 8만 주에. 잘 짝꿍 데이트 아니야? 금융 데이트 아니야? 그러네요. 네네. 그런 거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통정매매한 거야. 통정매매한 거야? 짜고 친 거야. 누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번에 판결 보고 한동훈 장관의 그 말투로 좀 하자면 안 할까? 총수님. 네. 김건희에서 그 계좌가 3개가 이용됐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총수님은? 괜찮아요? 이거 조사 안 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 총수님 괜찮다고 그렇게 하세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너무 버전입니다. 활용 당했다. 응? 활용 당하려면, 이런 표현을 쓰려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해야지. 그럴 때는 활용 당했다. 저도 관상을 좀 보는데 활용 당할 관상은 아니시죠? 김건희 씨가 참 독특한 게 수사라든가 재판에 관련된 후배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여기에 좀 베팅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 돈을 번 사람은 김건희. 판결문에 약간 언뜻 비춰지는데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반드시 이거는 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되게 특이한 게 그 주가 조작의 가장 주체적인 역할은 그 회사 대표이사가 합니다. 권오수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네. 대표이사가 초반에 자기 회사 띄우려고 할 수 있는데 대표를 재직하는 내내 주가 조작을 주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은 이 권오수이다. 그럼 권오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는 게 이 주가 조작만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이랑 허위 경력이랑 호바나 컨텐츠에 갑자기 후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이 도이치모터스도 계속 후원을 했거든요. 야, 이게 특검 되면 난리 나겠다. 어머, 난리 나겠다, 이거. 지금 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뇌물을 받았느냐가 핵심적인 특검이 될 것이다. 50억 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안 나올 거예요. 야, 이게 유머야. 쌍특검이에요. 대장동도 하자 그래. 왜 대장동도 하자고 하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장동 일당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나온 검사장급 검사들, 그리고 돈을 받은 언론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고요. 그 피해자는 가장 가깝게는 그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고, 우리 대장동 특검의 수사 초점도 그들의 불법 이득을 환수해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그걸 목표로 하는 수사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있는 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야. 더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말을 안 하는수록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과 엮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 행위 자체가 다 범죄예요.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장들이 내린 행정 판단 전체가 다 직권남용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없는 죄를 계속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건 50억 클럽과 그 일당들이거든요. 사실은 시행사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시행사들은 사실은 개발 이익을 챙기려고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나온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 경우라서 특검을 제대로 하면 이재명은 무죄라는 게 밝혀질 거고 박상도는 유죄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죠, 이거는. 마땅히. 예. 자, 유일하게 법조인이 아닌 우리 유정주 의원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TF에 있어요. 이게 스토리텔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기승전결도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만약에 영화사에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본이라고 갖다 주면 던져버릴 정도로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으로 이 대장동 사건은 다시 우리가 각본을 짜서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전문가시니까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하나. 제작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김용민 의원님? 몇 번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유정주 의원님처럼 접근해야 돼요. 후원금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후원금이 어딨어요, 내가. 왜 화를 내죠? 죄송합니다. 저는 제 정치 자금으로 많이 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네, 사실 애니메이션은 제작비가 더 들어갑니다. 소위 병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기 안 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국회의원들 쓰세요 그러면. 네, 배우들은. 그래도 되고요. 네. 메들리 노래로 어떤 부분은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획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같이 해주실래요? 나 바빠요 지금.
기획을 한 다음에 만약에 모금이 필요하다. 그때는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나 컨텐츠 한 방에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해 보시고 돈은 주시겠어요? 기획이 나오면 공모해가지고 시민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건은 사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실체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단 한 번도 수사를 안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건은 여기가 이게 본질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오늘 새로운 기자회견 하셨던데 왜 쌍방울 원래 이 시작이 변호사비 대납이에요. 돈이 안 나오니까 대북 송금 이걸로 갔다가 또 한참 돌고 있거든요. 쌍방울 사회이사라든가 또 자문단에 검찰 출신 이제 변호사들을 잔뜩 포진했는데 정말 다 친윤 그룹의 검사들이었고 또 처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20억 에스크로 계좌 그것도 이재명 대표께 아니라 이남석이라고 역시 친윤 특수부 출신 그룹이었는데요. 검찰 수사관 통해서 수사 기밀을 다 유출해서 받아갖고 쌍방울 회장한테 외국으로 도피해라 또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빨리 정리해라 이거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수사 기록을 유출하고 받은 검찰 수사관들은 다 실형이 나왔고 그 이남석 변호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친한 검사들이 또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쌍방울 회장을 호위해왔던 친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어요. 여기를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때려잡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유정주 의원님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해보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활동을 하면 할수록 다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왜 계속 활동하는 걸까요? 엑스맨인가 봐요. 지금 4차원이라는 별명을 여기서 지어주셨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리 4차원이어도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질문이 좀 의문입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저한테 실례시죠. 김건희 여사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김승원의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미영배가 제보를 받습니다. 후원 안내. 후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자, 유명희 의원님. 네. 특검을 추진하려면 지금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180석이 필요하잖아요. 정의당도 합류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 버전의 정의당 입장은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 2월 말까지 합류한다는 거죠. 정의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안 된다. 민주당 이중대 된다. 당내에서 사실 입장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표는 2월 내 특검 관철 이게 지금 거기 모인 100명들이 매일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셔가지고 힘나게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9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도도도도도도.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박태웅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장님 전공이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요새 챗 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저도 써보긴 했거든요. 영어로 써봤는데 잘하더구만요. 아,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저는 문법 틀린 문장 집어넣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거든요. 고쳐주는 건 당연히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이거를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달라. 짧게. 끊임없이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요. 이쯤 되면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계속 나와. 이거 무한대로 가겠다 싶더라고. 네. 적당히 문법이 틀리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해줘요. 맞습니다. 네. 챗 GPT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누리고 있죠. 1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던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굉장히 후줄근해 보일 정도로 직선이네 그냥. 예,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2달 정도 됐나요? 벌써 100만 명이 유료 결제를 했는데 한 달에 $20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만 지금 벌고 있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돈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죠? 컴퓨팅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초대 규모의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정면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한 50년 후쯤 되면 네. 첫 출발이 이거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겁니다. 100년 후에 인공지능이 우리 지배하고 막 그럴 때 첫 출발은 이랬어라고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자기의 탄생을 이렇게 알릴 수 그렇죠. 있겠다. 사람들이 다 뭐 하수도에서 숨어 살고 이럴 때 이제 그때 인간들이 멍청하게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었어. 네.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1번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얘가 어떤 변화를 부를 건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를 덧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이야기가 재밌으면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거든요. 네네네.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는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비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네네.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컴퓨팅 연산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와 같은 실수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 연산 장치예요. 여기서 나온 V100이라는 게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A100이라는 물건은 V100보다 딥러닝 학습하고 추론해서 20배 더 뛰어난 연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뒤에는 1초에 312조 번의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한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2년 전에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뭐 공정하고 오류가 없다는 대단히 기술적인 헛소리를 할 때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드리면서 했던 말인데요. 네. 스타를 인공지능으로 뉴스 걸러낸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굉장히 정교한 헛소리를 했죠. 애초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근했던 건 전문가 시스템이란 방식이었어요.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고 하면 고양이의 모든 특징을 입력하는 거예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꼬리는 어떻게 생겼고, 털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초기에는 스코어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데이터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들어가면 점수가 그대로 있거나 도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다리가 4개라고 그랬는데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양이인 줄 아는데 네, 네, 얘는 네. 고양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사람은 금방 보면 알잖아요. 고양이라는 걸. 그래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2번이 왔다가 하드웨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끔찍하게 발달하고 딥러닝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인간의 그 뇌의 신경말을 작동 방식을 본따서 만드는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요.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 방식으로 만든 차세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그 계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양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이 새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특징을 다 넣었잖아요. 이 새 방식은 그 구분하는 것까지를 인공지능에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한 10만 장을 주고 이 10만 장의 사진들의 차이점을 네가 다 잡아내라.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야 고양이는 다리가 4개고 네네네네. 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간이 전문가처럼 특징을 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네.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왕창 주고 네. 네가 공통점을 찾아. 그리고 사진을 15만 장을 때려놓고 보통 한 15만 장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5만 장을 때려놓고 이 사진들의 다른 특징들을 다 잡아내라. 그 잡아낸 하나하나를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1억 개, 뭐 10억 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엄청 잘 맞추는 거예요. 1000만 개라고 쳐요. 1000만 개의 매개 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0만이 있으면 1은 요 변수는 0.00001, 요 변수는 0.00025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주면서 계속 전체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 1000만 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이렇게 주니까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근데 문제는 맞추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왜 잘 맞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고양이를 구분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쨌든 잠재된 패턴들을 잘 찾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5살만 돼도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잖아요.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숨어있는 패턴을 얘가 잘 찾아내더라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발명이라기보다 과학적 발견에 가깝다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사고하는 패턴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했더니 컴퓨터가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인간이 학습하듯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얘가 사람의 언어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을 훌깃 들여다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네네네. 그 방식을 활용한 게 이 챗 GPT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챗 GPT라고 했는데 챗은 대화형이라는 뜻이에요. 대화형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입력을 대화형으로 자연스럽게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단기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 어제 뭐 했어? 뭐 극장에서 영화 봤어. 그거 재밌디? 라고 할 때 그거라고 하는 게 앞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는 걸 기억을 해야 그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주연 배우 누구였어? 누구다? 그러면 그 친구 참 연기 잘하지. 라고 했을 때도 이미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라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화가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GPT의 G는 generative, 생성하는,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인공지능이다. 얘가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리고요. 동영상을 학습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글을 학습하면 글을 쓰는데, 챗GPT는 글을 만드는 generative. 그 다음이 P는 pre-trained, 사전 학습한 이란 뜻인데 뭘 학습을 했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로 거대한가 하면 3천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다는 건데 여기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문서를 다 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전학습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사전학습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학습을 시킬 때는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안 줘도 조금만 줘도 얘가 학습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얘가 언어를 학습했을 뿐인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것도 몇 개의 데이터만 주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답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딥러닝의 하나의 모델인데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에요. 얘는 이 단어의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확률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5조 개의 문서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이 단어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 거다. 그래서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하는 컴퓨터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attention이라는 모델을 쓰는데 얘는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길가에 카페에 앉아서 하품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김어준 총수가 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치면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품은 아니잖아요. 길가 카페도 아니고 김어준 총수를 내가 만났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뭐가 올까를 추론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근사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 이 방식에 의하면 내가 그 사람을 봤어 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웃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대화가. 예. 그래서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면 그래서 하품을 얼마나 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새끼를 봤다니까 뭘 딴소리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되는 건데 대화가 가능하려면 그렇죠.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알아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근사한 걸 훨씬 높인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구나. 네네네. 그 단기 기억을 갖고 있고 뒤에 문장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추론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대화형인데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로 사전 학습을 했고 뭔가 근사한 말을 뱉어낸다. 아까 제가 고양이 사진할 때 뭐 몇 천만 개의 매개 변수를 했잖아요. 얘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연산을 할 때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의 가중치를 다 바꾸면서 계산을 해요. 미친 거죠. A100이 아까 1초에 312조 번 연산한다 했죠. 걔를 1만 대를 붙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었었어요. 네,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네. 예.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RLHF라고 해서 인간의 피드백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작성한 굉장히 좋은 텍스트들 한 5만 개 정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가 내놓는 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다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픈했다가 금방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인간의 피드백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한 결과 그런 거를 꽤 피해 나갑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방식으로 답을 해요. 그러니까 얘랑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더 무섭다. 네. 이 방식의 이슈는 평가치가 들쭉날쭉 해버리면 얘가 헷갈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비싼 작업이 됩니다. A100만 대를 계속 돌리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까지 거의 3.7조 원 정도를 얘를 학습하는데 썼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5조 개의 문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영어니까 가능하지 한글은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훌륭한 결과들을 내놓고 시작합니다. 미네소타대 로스쿨 시험에서 여러 가지 에세이들을 쓰게 해본 결과 합격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로스쿨 합격하니까 변호사가 되는 거죠. 와튼 스쿨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고평가를 받는 MBA 쪽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시험을 치게 했더니 합격 점수가 나왔다. 대학 과제를 챗GPT로 제출했더니 A+를 받았다. 이런저런 결과들 때문에 이 챗GPT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언어 모델의 일부가 이 1750개의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어딘가에. 어떤 이 흐름의 어딘가에 인간의 언어 모델의 일부가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혹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 어딘가에 묻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발명이라기보다 발견이라고 부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된 패턴,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만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이고 닫힌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가 굉장히 잘 쓰입니다. 제가 아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실력 있는 곳은 전부 다 얘를 쓰고 있어요. 똘똘한 조수 한 서너 명 내 옆에 붙어 있는 거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률 사무직도 사실 굉장히 엄격한 형식에 따라 그렇죠. 규칙적인 말들을 뱉어내잖아요. 법조문에 근거해야 하니까. 네네네. 일기예보라든가 스포츠 경기의 결과라든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에 따라 말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가 얘를 잘 쓰는 사람일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잠재된 패턴이 있는 곳들, 닫힌 세계인 곳들,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비슷한 것들을 토해내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발 하릴인가? 그 양반이 했던 말인데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건데 이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로봇이 등장해서 인간의 단순 반복, 육체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장 먼저 대체할 것은 전문 영역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바둑 같은 거 대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대체돼 버렸어.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면 사실은 전문직이 먼저 대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들이 어려운 일은 쉽게 하고 쉬운 일은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나와요. 검사들부터 대체해야 되겠어. 검사들부터. 상당한 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한 정도로. 네. 아까 챗GPT가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통계적 확률적으로 guesswork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짐작을 한다. 근데 확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어처구니 없이 약합니다. 5자리 이상의 더하기 빼기는 웹을 다 털어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 2, 3, 4, 5 더하기 5, 6, 7, 8, 9를 웹에 누가 올려서 그걸 문서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5자리 이상이 더 센 거 뺄수록 형편없어요. 10%도 못 맞춘다는 그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고 패턴으로는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5조 개의 문서에서 긁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확률로 배치가 되는가를 얘가 짐작을 하는 거니까. 가장 싼 계산기도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자기들 검색 서비스 빙에 붙이겠다. 그래서 구글이 비상이 걸려서 자기들은 검색 시장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 바드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급히 내놨어요. 그래서 시연을 하는데 9살 어린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태양계 밖 행성을 처음 찍는데 사용됐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2004년에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 VLT가 먼저 찍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틀 만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조가 날아갑니다. 구글 AI의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네. 구글의 미래가 불안하다. 네네. 이틀 만에 200조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방식의 인공지능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레미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챗GPT를 써보니까 얘가 너무 멀쩡하게 잘하는 거예요. 가상의 환자의 그 진단 결과를 집어넣었어요. 35세 여성이고 과거 병력이 없다.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 쉴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거 뭐냐? 라고 했더니 얘가 그 늑연골염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어요. 이 의사가 볼 때 이건 맞는 진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니까 폐색전증일 수도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근사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늑연골염이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도 유발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 의사가 근거가 있냐? Europ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관련 논문이 나와 있다. 논문의 번호까지 탁 붙여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논문이 없어요. 아예 인터넷상에? 아예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이 단어 다음 단어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찾는다고요. 얘가 볼 때 이건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니까 거짓말인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인간 예. 세계에서는. 근데 얘는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해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말을 내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할 때는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에 대해서 물으니까 얘가 곡을 5개를 촥 내놓는데 퀘헬 넘버까지 붙여요. 퀘헬 넘버가 모차르트의 곡을 연대 기순으로 번호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퀘헬 넘버까지 붙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럴듯하거든요. 이거 진짜 유명하다. 개놈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허언증 환자 같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벤처 가디드 AI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니까 전체 20% 정도의 답변에서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보이더라. 왜냐하면 얘는 정답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답을 뽑아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진짜 위험하다, 근데. 이게 지금 AI의 최신 기법인데, 네. 그 기법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답을 내놓긴 하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개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방식에서는. 이게 네. 1%만 된다 하더라도 99%가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 보니까, 야, 1억 번 했는데 9,990만 번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AI에게 결정을 맡겼더니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이 거기서 나오면 어떡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수도에 가서 사는 거죠. 야, 더 무서운데, 이거? 아까 구글 바드가 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MS 빙에 붙은 것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는데 무선 청소기를 추천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얘 단점이 뭐냐 했더니 코드가 짧다. 무선 청소기에 무슨 코드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엄 촘스키 같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는 얘가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에 접근해 규칙성, 문자열 등에 기반해서 문장을 만드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얘가 인간의 언어 모델과 인간의 사고방식의 일부를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해석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거죠. 흉내냈을 뿐이다. 네네. 이게 얀러쿤이라고 세계적인 AI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만드는 길로 아무리 가봐야 굉장히 비슷할 뿐이다. 진정한 AI는 아니다, 그것이. 네.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정을 Singularity라고 하는데 우리를 하수도에 집어넣을 그 지능을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불러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로는 절대로 그리로 가지 못해 라고 얀느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테드 창이 세계적인 SF 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챗 GPT는 웹의 흐릿한 JPEG, 웹의 흐릿한 이미지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 그래요? 2부에 걸쳐서 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테드 창이 했던 이 말이 왜 멋진 말이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예, 테드 창이 웹의 흐릿한 JPEG 이미지라고 한 게 왜 엄청나게 훌륭한 말인가 하면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짐버 컨테이너가 들어갔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남아있을 때 사야 돼요. 컨테이너가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2+1은 컨테이너 들어올 때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코너죠. 도착 순서대로 주제가 실시간 짬뽕되는 하이브리드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5분입니다. 윤성은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거의 없다, 신장식까지만 기대하셨겠지만 오늘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이 나옵니다. 이상민 씨, 겸손은 힘들다해서 뭉재인입니다. 리명박, 윤석열, 안칠수 현재 4분이 도착하셔가지고 한 번에 모시겠습니다. 자, 이상민 씨는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하는 말을 뭉재인 목소리로 다시 한다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 오, 나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어, 갑자기. 앉으세요. 나는 안철수 씨가 제일 비슷해.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정 레퍼토리 만든 게 있는데 안칠수 손가락이 잘렸네. 손가락이 잘렸네. 누가 잘랐지? 용산인가? 그 다음에 리명박. 리명박입니다. 뭐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할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웃는 소리가 똑같아요. 호호호. 옆에 앉아서 눈 감고 들으니까 약간 무서워요. 같이 붙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중간에 안칠수 씨 나올 때 살짝 킹 받는 건 있네요.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리고 윤석열도 웃겨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장 맛 좀 보셔야겠는데. 여보 사랑해. 아이 참 때리고 싶다.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비슷해요. 저는 짓밟아도 국민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상민 씨 앞으로 중간중간에 요 리액션 담당으로. 제가 방송을 한 여기저기 해서 한 10개 넘게 하는데 이 멤버 구성은 정말 어떻게 묶어도 묶어지지가 않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자, 지난주에 윤성원 평론가가 진보 광고를 했잖아요. 영화 평론가를 데려다 광고를. 우리 양지열 변호사하고 신장식 변호사가 맨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거의 2배가 나와. 매출이. 야. 여러분 정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윤성원 평론가가 짧게 진보 한번 소개해 주시고. 왜냐면 네. 컨테이너가 한 2-3달에 한 번씩 도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2+1이잖아요. 진짜 이 구성으로 진짜 올 상반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일 때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3월 되면은 이제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 와인이며 뭐 이런 건 갔어요.
생강 드시면은요 정말 따뜻해져요 몸이. 전부 다 뭐 레몬, 허브들도 다 유기농, 사상 수수까지도 다 유기농이기 때문에 요즘 들고 있어 이제. 네, 또 이게 우리가 2+1이거든요. 모여봐 이렇게 좀 모여야지. 지금 2병 가격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요 찬스 놓치지 마시고 진짜 이제 컨테이너 들어오려면 또 3개월 기다리셔야 되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진짜 여러분.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같이 한번 여기 우리 네 한번. 손발이 진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수영대에서 막 땀이 나고 있어 지금. 각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이게 또 맛이 일단 좋고 이게 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노알콜 부문에서 이게 금메달을 딴 적이 있는데 아니 노알콜 말고 알콜은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버전으로 네, 좀 순화시킵시다. 예, 좀 맛이 좋아요. 하하하하. 깔끔하고 뒷맛이 없이요. 달콤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하나만 더 보태서 우유랑 같이 드시면 이제 아이들 간식용으로 정말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제 아이들이한테. 건강식으로 다른 뭐 탄산 음료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요거 한 잔 하고 집들이 선물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장식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추천 영화 한번 쫙 돌죠. 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이 퀀텀 매니아가 무슨 뜻인가를 놓고 뉴스 공장에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자 덕후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퀀텀 분야에 하도 들락거리니까 퀀텀 덕후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 마블의 모든 프랜차이즈는 중간에 감독이 바뀌어요. 아이언맨도 1편, 2편, 3편의 감독이 다르고 캡틴 아메리카 2편, 3편의 감독이 같군요. 근데 1편부터 3편까지 계속 페이튼 리드라는 감독이 앤트맨만 연출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리즈의 매력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앤트맨의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히어로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다. 그런데 이 감독의 역할을 너무 한정지어버린 게 아닌가. 인피니티 사가는 엔드게임으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멀티버스 사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멀티버스 사가에 등장하는 최고 악당인 정복자 칸이 처음 등장한 영화이면서 그 멀티버스 사가의 첫 계단입니다. 이 영화가. 잠깐만. 네. 신장식 변호사 도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에 계신 이상민 씨는 예, 잘 압니다. 예. 제가 다 띄워놨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은 잘 있어요? 손가락은 잘 붙어 계세요? 어디 갔지? 퀀텀 매니아로 재밌어 없어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건데요. 앤트맨 시리즈에 애정이 있으면 재미는 있다. 하지만 그걸 재밌게 보려면 애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이 무슨 방귀 끼는 소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저는 뭐 나름 재밌게 봤는데 권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음 소위가 곧 극장에서 내려갑니다. 다음 소위 많이 봐주세요. 이제 5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살려줘야 노동자 주연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소위 보러 가세요,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앤트맨을 봤는데요. 네.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사실 이제 슈퍼히어로물에서 제일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악당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강 얘기만 나오면은 막 벌벌 떨고 막 그분이 오실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띄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딱 봤을 때는 뭐지? 이렇게 되니까.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그렇죠. 애기잖아, 애기. 등장할 때는 약간 천공 느낌을 풍기다가 막 사람들이 오오오 막 이러는데
하고 나서는 그 포스가 그다지 이어지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타노스보다 더 높다고 더 위력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객들한테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제가 요즘에 정치병이 들긴 들었나 봅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개미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무엇보다 절대로 잊지 않지. 라는 대사를 쳤는데 그 대사가 혁명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식 생각을 했죠. 도이치모터스로 넘어가면 되나요? 딱. 기가 막힌다. 이렇게. 아, 도이치모터스로. 마치 짠 것 같아. 도이치모터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해주셈. 이게 진짜 코어거든요. 이게 통정매매고 이게 수사 검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고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 거래를 했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난 생각이에요. 뉴스 공정하다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있잖아.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나요 8만 주에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니어스. 도이치모니어스. 살짝쿵 금융 데이트 하는 거 아니야. 음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마다 부르게 하는 거야. 서동요처럼. 서동요처럼. 이상민 씨 이거 가능합니까 노래로? 아니, 제가, 보기보다가 어리거든요. 제가 94년생입니다. 이 노래 몰라요. 12시에 만나요. 안 해. 구속영장. 구속영장. 도이치모터스 그러면은 신장식 변호사 받아주세요. 예. 대통령실에서 했던 활용 당했다. 그래서 유도 당했다. 그 다음에 활용 당했다. 활용 당했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소위 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모 씨 1억 900만 원 손실 받습니다. 75억 넣어가지고 1억 900만 원 손실 받고요. 이모 씨 2억 9천만 원 넣어서 안타까워 5,200만 원 손실 받어요. 김건희 씨 40억 넣어서 10억 5천만 원 이익을 받습니다. 예, 수익 창출 당했다. 당했다는 말을 하려면 자기 의사하고 상관도 없어야 했고 그리고 피해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으면 수익 창출을 당하신 거네. 나도 그렇게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당하고 싶다. 수익 창출 당하고 싶어요. 저도 제발 제 계좌 좀 갖다가 이용 좀 당하고 수익 창출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통장을 가져가서 10억 5천을 빡!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그럼 수익 창출은 10억 5천 뉴스타파 계산입니다. 손실은 검찰 추산이에요. 수익 창출을 당하신 거지. 10억 5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했다가 진짜 키워드인 게 피동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깨지는 게 이 12시에 만나요예요. 이게 통정매매란 말이야. 통정매매를 왜 주가 조작에 증거로 보냐면 일반인들이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딸이 갖고 있는 걸 엄마가 가져갔어? 그럼 수수료만 해요. 그럼 손해 아니야. 손해인데 이걸 왜 하냐? 이런 거래가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엄마하고 딸 사이에 짜고 치는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보면 거래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정매매는 일반인들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주가 조작 일때만 하는 거라 통정매매 이꼬르 주가 조작인 거예요. 이거를 12시에 만나요. 3,300. 이때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직접 했다는 것은 이 녹취를 들어봤다는 얘기거든. 이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 맞아요? 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소환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물어볼 수가 없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지. 수사검사는 특정했어요. 수사검사가 당시에 김건희 씨가 직접 팔았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럼 누가 알려줬냐라는 그렇지. 거거든요. 검사가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이 문자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네가 알려준 거야? 아니면 중간에 누가 꼈어? 그때 법정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매수 유도라고 볼 수는 없죠. 7초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 점심시간이죠? 그럼 트레이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일부러 그 통정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주가를 주거니 받거니 도이치모니어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도이치모니어스 내가 던졌는데 딴 사람이 체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내지는 장마감 직전에 합니다. 그냥 12시에 만나요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대통령실 얘기가 나온 게 사실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 판결문을 두고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아니 그 2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주가에 매수를 했던 건 단 3일밖에 없었다. 그 3일 동안 30번이 넘게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한 회사 주식을 37번 가까이를 사고 파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대통령실에서 이걸 해명 내놓는 게 고소고발한 것보다 더 웃겨요. 말이 안 되잖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가이드라인 준 거죠. 검찰 보고 이렇게 수사하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검사가 그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요.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게 전부다라고 돼 있는데 19거래일 정도로 거래를 해요. 여러 날짜 중에서 요건 통정매매로 유죄야라고 인정한 날짜예요. 유죄 인정 날짜가 5일하고 3일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 거래 규모. 도이치모터스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무슨 뭐 삼성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잡주죠, 잡주. 그러다 보니까 거래 규모 자체가 작아요. 어떤 날은 보면 김건희 씨가 거래한 게 전체 주식시장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거를 쏙 빼고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해명 자체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도 시민보 기자가 밝혀낸 건데 이 대목이 잘 안 알려져서 제가 강조하는데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다. 그 엑셀 파일이 김건희 씨 실제 계좌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건희 씨 계좌를 이 엑셀 파일로 정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꾸로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엑셀 파일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엑셀 파일을 먼저 만들어서 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작전을 먼저 세웠다는 거잖아. 요대로 작전을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누구 걸로? 김건희 씨 걸로. 사실 저도 놓쳤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만약에 사후 정리한 거면 증권거래소에 그냥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 따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통장에도 찍혀요. 근데 그걸 보통은 그렇게 정리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한단 말이지. 또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거꾸로야. 거꾸로 이 엑셀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 보고 계좌를 움직인 거야. 이게. 그거 보고 12시에 만나요, 실행. 이거 보면서 12시에 만나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확실한 물증이란 말이야. 이거 확실하잖아. 씨발. 아니, 윤군이 똑똑해. 우리 오기는 암호를 탈 줄 몰라. 내가 다 했어. 안칠수.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작전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네, 거기 보면 주인공이요. 아까 12시에 만나요, 땡땡땡땡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개미가 한 마리 끼어들어가지고 채가요. 아하. 네. 통정 매매를 중간에 챘구나. 네. 눈치를 깐 거예요. 누가 내 통장이랑 뭐 공인인증서랑 이거 OTP랑 이런 거 싹 가져가가지고 내 통장을 주식거래에 썼어. 그리고 내가 수익 창출을 당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와중에 작전 세력이 이 주인공, 그러니까 영화 작전 세력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놓겠어요? 가만히 안 돼. 얘가 이득 보는 바람에 우린 다 손해 봤는데 잡아다 두드려 판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작전 세력하고 합의가 안 된 이익이면 작전 세력이 가만두지 않아, 진짜. 좋은 포인트였어요. 우리 돌싱. 불쌍시키지 말고, 진짜. 혼자 앉아서 맨날 소주 먹는 줄 알잖아. 진거라. 지난주에 매출 2배 나왔대요, 진짜. 아, 진짜? 네. 누가 신양식 변호사랑 그 저녁 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신 변호사 바빠요라고 했더니 뭐 맨날 밤에 혼자 술 먹는다는데 뭘 바빠. 라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럽니다. 자, 뭐 추천할 영화 있어요? 스페인 영화인데 폭풍의 시간이라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네, 시그널처럼 이렇게 미래와 현재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현재에서 이거를
박아내기 위해서 쓴 게 이거 나온 재밌어, 건데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프리퀀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프리퀀시. 프리퀀시가 원조어죠. 네. 저는 우리나라 매스미디어가 우리가 스스로 노동자의 힘을 자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라고 항상 매체를 볼 때마다 느껴요. TV 드라마 틀면 다 재벌들 나오고 아니면 그 재벌이랑 신데렐라랑 연애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취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힘을 자각하는 영화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왓챠에 보시면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도 있고요. 전에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좀 몇 년 산통해 주셔서 됐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란이 감독의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독립영화로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휴가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다음 소위는 그런 노동자들 문제에서조차도 주변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콜센터에 나가서 또 그런 일들 당해도 어디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원펀맨이라는 정말 재밌어요. 속이 정말 시원하죠? 일단 속이 속이 시원하고 시원해. 재밌어. 그걸 보면 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깨에 뽕 들어가고 공중에 발이 한 5cm쯤 떠 있는 분 있잖아. 세상을 내가 다 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탈모예요. 원펀맨 주인공이. 너무 힌트를 많이 준다. 강렬한 공통점이 하나 있네. 그렇지. 그걸 보면 그 슈퍼히어로 협회가 있어요. 슈퍼히어로들이 등급을 쫙 나눠가지고 괴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소위 슈퍼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찌질함이나 허망함을 볼 수 있다. 엄청 이거- 재밌다. 시즌 1까지 나왔는데 전 2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펀맨. 우리나라 장관 한 사람 생각나는 거야? 그렇지. 바이올렛 에버가든 보세요. 바이올릿 에버가든. 필경사 얘기. 근 10년 내 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작이라고 보고요. 원펀맨이야. 3회부터는 거의 매회 눈물을 짓게 만드는 전쟁 무기로 키워진 감정이 완전히 억압된 소녀가 그 마지막 전투에서 상사는 죽어가거든요. 상사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는 마지막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 소녀가 전쟁 무기로 키워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 원펀맨 이게 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군국주의의 어둠으로부터 못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그 억압된 게 들어있는 자, 거예요. 진보에 소주 한잔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하여튼 재밌어요. 저도 인랑이 봤어요. 더 재밌어요. 인랑. 일랑 재밌지. 얘들 살벌한 것만 좋아하니? 예뻐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아, 일랑. 직장에 이제 마루이 비디오하고 카운트라는 영화 두 편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성원 평론가는 카운트는 봤다고 보셨다고. 네, 봤습니다. 네. 스포츠 중에서 제일 비인기 종목이면서 제일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복싱 영화인 것 같아요. 복싱이 왜 비인기 종목이에요? 스파이트머니가 제일 커요. 아, 다이어트 복싱 말고. 다이어트 복싱 말고. 네.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88년도에 금메달리스트예요. 편파 판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아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정말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복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싱밖에 할 게 없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결국에는 그 누명이 풀어져요. 복싱 영화는 다 재밌어요. 이번에 크리드 3도 나오더라고요. 그 장정구 선수 이야기도 또 이제 4월부터 크랭크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싱 영화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 시절에 복싱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어요. 맞아요. 예. 지금 축구, 야구를 다 합친 것만큼 해. 억울하게 몰렸다가 이제 벗어나는 영화라고. 오늘 이규원, 차규근, 그 다음에 이광철, 세 사람 무죄 나왔잖아요. 그 김학의 출국 금지. 김학의 건. 네, 김학의 말도 건.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이광철, 차규근,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유성윤까지 싹 다 무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네, 중앙지. 그 다음에 이규영 검사. 그것도 선고유예 됐어요. 사실 가능하다. 조국 잡으려고.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려고. 조국 잡으려고 조국이 했다고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악마화시킨 공무원에게도 지켜져야 될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그게 기막이야. 악마화했다는 그게 기막이야. 거야.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권력 남용 행위다. 그렇게 쭉 언론이 몰아갔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건 번호가 아직 안 따져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키냐. 근데 다스베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뤘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의자 실질설과 피의자 형식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 번호가 따져야 피의자다. 이게 피의자 형식설. 피의자 실질설은 사건 번호가 따지지 않더라도 범죄자로 의심할 만한 실질적 내용이 있다. 그러면 피의자 실질설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피의자 실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언론이 이거 몰라? 심지어는 한겨레까지 나서서 이 사람은 사건 번호도 없는 민간인인데 대법원 판례가 이미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판결문에도 그렇게 딱 나와요. 정말 그때 막 열변을 토했거든. 근데 오늘 판결문에 딱 그게 나오니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누가 검찰을 욕합니까, 지금? 저도 그 영화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2002년작입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민 씨 계속 나옵니다. 저 기박이 씨 하면 생각나는 영화 두 편 있어요.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영화, 상류층들이 비밀스러운 난교 파티를 다루고 있는 영화고, 또 하나 생각나는 영화는 카케무사. 공항에서 출국할 때 그 작전 쓰지 않았습니까? 카케무샤 작전을 썼지. 그림자 장수라는 뜻이잖아요. 카케무샤. 닮은 사람을 하나 꾸며가지고. 앞에 나선 사람인 줄 알고 다들. 네, 친인척 중에 한 명. 민간인은 보통 그런 거 안 꾸미지 않나요? 검찰과 법조의 유착이 얼마나 강하냐면 생각해보세요. 김학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탄하고 있을 때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출국을 막은 것을 범죄로 만들어냈어. 도저히 안 될 프레임인데 검찰이 짜고 법조 기자들이 밀어붙이고 포탈에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정도로 강력한 시다버리 관계야, 얘네가. 그게 저는 이번 정권이 가진 최대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조인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유죄나 무죄냐, 이거 승이냐 패예요. 그래서 너무 무지하게, 너무 무식하게 밀어붙이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이건 무죄래. 이러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빤스도 안 입고 다닌다고 하잖아. 벌거벗은 빤스를 안 입고 다녀요. 아, 미치겠어, 빤스 안 입어가지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6건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을 직접 한 게 있어요. 한 건이 천공, 5건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야. 대통령실에 우리가 월급을 그거 하라고 주고 있냐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잡을 게 김건희하고 천공밖에 없어.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한 게 4건이잖아요. 2건 천공, 2건 김건희. 날리면은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안 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했어요. 천공 김건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고소고발합니다. 이상민 씨 마무리해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풍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필요한 태도예요. 있을지 모르는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눈 감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이걸 보고도 어떻게 눈을 감아. 특검! 끝! 자.